코스피가 전날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다시 2,500대 후반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은 오후 들어 매수 규모를 더 끌어올리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관련 업계 대표들을 만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바꿉니다. 배우자는 10억 원, 자녀는 5억 원까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이동통신 3사가 담합을 통해 가입자 수를 조절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통신사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 하락세를 딛고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이 이를 거둬들이는 모습입니다. 마감 앞둔 금융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사실 오늘 악재성 소식도 있었는데 이렇게 증시가 오르는 원동력이 뭡니까? 네, 일단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주가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1.4% 오른 2,570선까지, 코스닥도 1.1% 오른 730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가량 팔고 있지만 2천억 원 이상 받아내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여기에 기관도 동참하는 양상입니다.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주요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 철강 업종 등이 이 3% 내외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6% 가까이 오르면서 20만 원 선에 다시 바싹 다가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5% 이상 오르면서 5만 5천 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이 17% 급등하고 있고, 유럽 K2 전차 수출 소식에 현대로템이 2.8% 내외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3개월 만에 배 이상 오르면서 장중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LG화학과 LGCNS도 각각 5%, 3%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삼성화재도 약보합세입니다. 현대해상은 12%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본 니케이와 대만 가권지수는 각각 0.2%,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홍콩 H 상해 종합지수는 0.6%, 0.1% 내외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이 시간보다 5원가량 내린 1,452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보신 것처럼 시장에는 이미 반영된 이슈로 보이긴 합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적용받던 예외 면세 쿼터 조치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에 현지 시간 12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일기 당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알루미늄 관세율 역시 철강과 동일하게 25%로 올리고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 상품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범퍼 차체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 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됩니다. 네, 국내 업체들도 즉각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우리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각 나라와의 합의로 정한 예외 관세 면제를 전부 없애면서 한국도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 철강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US 스틸 등 미국 기업의 경우 관세가 붙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관련 업계 대표들을 만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도 경제단체와 철강 업계 관계자를 만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런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 국내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연구원들에게 주 52시간 넘는 노동을 허용할 것인가였습니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 대신 특별 연장 근로기간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주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특별 연장 근로. 장기간 이어지는 연구개발성 프로젝트가 빈번한 반도체 업종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허용 기간이 3개월에 그쳐 때마다 복잡한 재인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최대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연장해 12개월까지 쓸 수 있는 특례를 이름은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의 치이는 세계 반도체 업황 속에 재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 1, 2주차에 일이 없어서 연장 근로를 3, 4주차에 몰아서 쓰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월간 100시간, 연간 720시간을 쓸 수가 있고 미국은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렇게 더 일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모자라는 상황은 전체 고용 시장을 보면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이 더 악화된 가운데 특히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청년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일단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죠? 그렇습니다. 통계청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살 이상 취업자는 2,817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5만 2천 명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 1월에는 13만 5천 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었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 부진이 이어졌는데 제조업 취업자는 7만 4천 명 줄어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건설 경기 불황에 16만 7천 명이 줄어서 10개월 연속 작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나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은 68.9%로 지난해 2월보다 0.2%포인트 올랐지만 15세에서 29세, 즉 청년층 고용률은 1.7%포인트 오히려 떨어지면서 44.3%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고용 하락률은 2021년 1월 2.9%포인트가 떨어졌던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전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만 5천 명 늘어난 94만 명이었고 실업률은 5.2%로 지난해 2월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자는 5천 명 늘어서 실업률은 7.0%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 중에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인구는 50만 4천 명을 기록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구직하지 않고 쉰 청년들이 꼽은 주된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고 다음 일을 위해 쉬고 있다는 이유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75년 만에 바꿔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서 세금을 매기던 방식 대신에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서 내는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정보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 5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 하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8억 6천만 원에 일괄 공제 5억 원을 뺀 6억 4천만 원이 과세 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세는 0원으로 세 부담이 1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OECD나 IMF에서도 유산 취득세가 좀 더 과세 공평이나 부의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공제액이 낮아 대부분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았지만 유산 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 공제와 기초 공제는 사라집니다. 대신 자녀 공제가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받은 만큼 전액 공제됩니다. 10억 원을 넘을 경우 법정 상속분과 30억 원 중 더 작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또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미달액만큼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는 약 2만 명으로 6.8%, 유산 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과세자 비율은 3%대로 떨어지고 상속세 수도 2조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 법률안을 제출한 뒤 보완 입법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로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은행 대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1월 말보다 3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3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3천억 원 늘었고 주담대는 5조 원 증가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사철을 맞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 역전세 현상이 해소되면서 은행권 기준으로 1조 2천억 원 늘었는데 지난 2022년 2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2천억 원 줄었는데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입니다. 네, 앞으로 대출이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인데요. 토어제 완화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커지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작년 말 거시건전성 정책 등의 영향으로 3,000호까지 떨어졌지만 2월에는 3,000호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 수준이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주택시장과 주담대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한때 주택담보대출을 쓸어 담으며 설립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던 카카오뱅크가 저신용자 대출을 더 늘립니다. 기존에 취급하던 햇살론 15에 이어서 이번 달 말부터는 햇살론 뱅크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토스뱅크에 이어서 카카오뱅크에서도 햇살론 뱅크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햇살론뱅크 관련 신용보증 약정서를 제정했는데요. 이달 말부터 햇살론뱅크를 취급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로써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15에 이어 카뱅이 취급하는 두 번째 서민금융 상품이 됩니다. 카뱅은 지난 1년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2023년 말 대비 40% 늘렸지만 신용대출은 단 4% 늘렸는데요. 인뱅이 본래 설립 취지인 포용금융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올해부터 인뱅들이 평균 잔액뿐만 아니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30%를 유지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의 이런 움직임이 본격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네, 서민금융 상품은 보증 비율을 초과한 대출분에 대해선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에 포함됩니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90%까지 보증해주기 때문에 취급액의 10%는 중저신용대출로 반영됩니다. 다만 카뱅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상품군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5대 은행은 햇살론뱅크를 전체 업권에서 0.2%만 취급하며 서민금융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민과 하나, 농협은행이 3억 원씩, 신한과 우리은행이 각각 4억 원씩 취급했습니다.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는 5,062억 원을 내주며 햇살론뱅크를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공급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인뱅인 카뱅이 햇살론뱅크를 추가로 취급하게 되면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라는 치매는 인구 고령화로 점차 우리 주변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인지 능력이 사라진다는 근본적인 공포감에 더해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까지 더해지는 병이죠. 치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인 중에 치매에 걸린 비율은 직전 조사인 7년 전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9.5%에서 9.25%로 낮아졌죠. 다만 노인 인구 자체가 늘면서 환자의 수는 올해 97만 명에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주로 여성들이 치매에 걸린다는 건 이제는 옛말입니다. 10여 년 전인 2012년 조사 때는 여성의 11.1%, 남성은 6.4%가 치매를 걸려 있었습니다만 직전 조사인 2023년에는 여성 비율은 9.6%로 떨어지고 남성의 유병률은 8.9%로 오히려 오르면서 둘 사이 격차가 줄었습니다. 특히 연령을 좀 쪼개보면 65세부터 79세까지, 그러니까 비교적 나이가 어린 노인들의 경우에는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남성의 유병률이 더 높았습니다. 남성 흡연율이나 비만율 등의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쓰는 비용만 따지더라도 집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1,700만 원, 그리고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돌봄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도 살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장기 요양보험제도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일정 액수까지는 방문 요양이나 간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비슷한 돌봄을 수행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대부분 소득 기준이 있고 각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이것저것 많아서 좀 복잡하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치매 상담 콜센터를 이용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을 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올해 이동통신사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과징금의 수위가 나왔습니다. 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에 426억 6,200만 원, KT에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에 383억 3,4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7년간 자사의 판매 장려금을 낮추거나 반대로 높이는 방식으로 번호 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가 번호 이동으로 얻을 금전적 또 비금전적 혜택이 줄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통신 3사의 번호 이동 순증감 건수는 일평균 3천여 건에서 담합 이후 200여 건 이내로 줄었고 일평균 번호 이동 총 건수도 45% 넘게 감소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통 3사는 공정위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네, 과징금 액수가 당초 전망됐던 5조 원대보다 훨씬 낮아지긴 했지만 역대 받은 과징금 중에서는 최대 규모인데다가 무엇보다 이른바 단통법 준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를 따랐는데도 공정위의 철퇴를 맞게 됐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이통 3사 간 짬짬이의 주축으로 지목한 시장 상황반 운영은 방통위 지도에 따라서 만들어 운영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3사 모두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손해가 우려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향한 각계의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먼저 개인 투자자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자 단기 사채를 샀던 개인 투자자 20명은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자신들의 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채권은 홈플러스가 카드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카드사가 갖게 된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유동화 증권인데요. 상거래 채권이 아닌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서 4,019억 원 규모의 전단체 변제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돈은 홈플러스가 상거래를 잘하도록 지원해준 상거래 채권입니다. 피해자들이 노후자금, 주택구입자금, 자녀 결혼자금으로 평생 모아둔 피 같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비판도 나왔던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는 MBK 파트너스가 자구책 마련은 뒷전이고 서둘러 회생 신청을 해서 부채를 털어내려고 하고 있다며 대주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너로서 다른 사주들처럼 위기에 대응하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들 눈에 피눈물을 뽑아낸 부도덕한 날치 행각만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김병주 MBK 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증권사들이 하나둘씩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임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얼마씩 낮췄습니까? 네, KB증권은 공매도 재개일에 맞춰 신용거래 대주계좌의 한도를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신용거래 대주는 증권회사가 고객들에게 매도 주식들을 대여해주는 증권사의 업무를 의미하는데요. 통상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사용됩니다. 이들 증권사의 조치로 이번 달 말 공매도 전면 재개 후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한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도 등 세칙을 발표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어서 신용한도 대출을 낮추는 증권사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이렇게 한도를 줄이는 배경이 뭡니까? 이들 증권사들은 변동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에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줄이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업무 규정을 개정해 공매도 신용거래 담보유지 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동일한 105%로 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이 쉬워진 영향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4조 2천억 원 수준이었던 잔고는 1년 뒤 12조 3천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3배나 뛴 바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재개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증권사들의 이번 한도 축소로 인해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인데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상환기간과 담보유지 비율을 동일하게 맞췄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규모가 이전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연초부터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늘려서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 보험사들이 허덕이자 금융당국이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이른바 150% 룰을 손본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현재 150%인 지급 여력 비율 킥스 권고치를 10에서 최대 20%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준은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자회사를 소유하려고 할 때 자변 규제상 적용되는데요. 최근 무저해지 해지율 강화 등으로 킥스 비율이 내려가면서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분주한 상황입니다. 비율이 낮아지자 보험사들이 감독 기준 충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자 비용 등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 7천억 원으로 2023년보다 272%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조정할 계획인데요. 준비금의 80%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기존 킥스 비율 190%에서 170%로 낮추는 식입니다.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돈이 줄어들면 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규제 조치도 함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 자본 킥스 비율 의무 준수 기준을 마련해 적기 시정 조치 등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본 자본 비율은 경영 실태 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은 일반 킥스 비율과는 달리 산정 시 채권 발행 등 보완 자본은 빼고 자본금과 이익 잉여금 등 기본 자본만 반영하는 수치인데요. 기본 자본만 살펴서 보험사들의 과도한 채권 발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이미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본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곳곳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나쁜데요. 워스 지역은 시흥 1동과 난양동, 시흥 5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요. 제주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날은 포근하지만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초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중서부와 영서, 경북 나쁨, 영동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고요. 환경부 기준은 수도권 나쁨, 충청과 영서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황사가 추가로 더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매우 나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